지금 몇 시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 여러분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화면 또는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기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디바이스에서 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판매 전에 손목시계를 설정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알까요? 정말 지금 몇 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런 노래도 있죠, 아마? 어쨌든 이런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아니면 조금 더요. 런던 남서쪽에 있는 국립물리연구소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자시계인 하이드로마스터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장치는 전 세계에 약 400개가 있고 지구 전체가 시간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줘요. 모든 현대기술, 위성, 운영체제, GPS, 비행 및 기차 일정, 화면의 TV 프로그램은 원자시계의 안내를 받아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진자를 상상해 보세요. 진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흔들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한번 흔들리는 시간은 1초와 같은 시간이에요. 진자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진 않아요.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죠. 원자시계에서는 원자가 진자의 기능을 해요. 원자가 마이크로파 방사선에 노출되면 진동하기 시작해요. 약 90억 번의 진동은 1초에 해당해요. 못 믿겠다고요? 직접 세워보세요. 원자의 진동은 정확하고 변하지 않아요. 이 시계는 뒤처지지도 않고 가속하지도 않죠. 이러한 시계의 오차는 1000만 년에 한 번씩 1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그냥 믿어보자고요. 원자시계는 모든 현대기술과 통신위성을 안내해요. 이제 어떤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고 상상해보죠. 원자는 더 이상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쿼츠 시계와 모든 전자시계가 멈춥니다. 휴대전화에 더 이상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공항의 정보 게시판에서 항공편 도착 시간이 사라져요. 그 순간 모든 운행 관리자는 조종사에게 연락해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하도록 요청해요. 더 이상의 비행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같은 공항에서 이착륙을 시작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행관리자는 시계가 없으면 정확한 스케줄을 만들지 못해요. 모든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차역은 더 이상 여행을 조정하고 선로에서 전환할 수 없어요.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정확한 시간에만 작동할 수 있어요. 세상은 완전한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개인은 고객의 계좌로 제때 돈을 이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요. 내일 오후 2시에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날 몇 시인지 몰라 2시간 후에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보냈어요. 고객이 제 시간에 파일을 받지 못하면 거래는 무산돼요. 대규모 공장들에서는 하루 일정이 무너져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의 생산량을 내놓지 않아요. 어떤 공장에서 정확히 8시간 만에 2톤의 가공 철강을 생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작업의 리듬이 깨지고 이로 인해 볼륨이 줄어들어요. 다음으로 이 강철은 배로 가야 돼요. 하지만 선박 일정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는 목재, 전기 캐리어, 석유 및 금속과 같은 모든 재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시계가 멈추면서 물류 사슬이 무너져요. 전 세계의 경제 위기와 공황이 닥칩니다. 거래소는 매일 다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아요. 주주와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잃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가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고 말해요. 증기기관은 자동차와 선박에 동력을 공급했지만 많은 사람의 작업을 동기화할 수는 없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디든 서두르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슈퍼마켓에 가면 주인이 늦잠을 잤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면 거기에 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배, 기차, 트럭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과일, 빵, 채소를 배달하지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계 없이 생활하기 힘들어 대도시를 떠날 거예요. 첨단 기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부 직원이 지각하고 방송을 시작하지 않아 TV 채널이 작동을 멈췄어요. 채널 호스트는 운영자보다 먼저 왔지만 사운드 엔지니어는 알람 시계가 몇 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혼란을 멈추려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전의 하이테크 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예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수천 년 동안 살았어요. 시간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만 필요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태양, 수탉의 노래, 내부 생물학적 시계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곤 했어요. 하지만 전구가 발명되면서 이 질서는 깨졌어요. 산업시대의 인류는 내부 시계가 아니라 공장과 공장의 가동 시간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TV, 인터넷 및 비디오 게임이 발명됐고 진화에 의해 설정된 수면 모드가 변경됐어요. 하지만 시간을 세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시 알람 시계를 잊고 수면을 개선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집에는 해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림자가 인류를 인도하겠죠.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모래시계가 세계에서 다시 인기를 끌 거예요. 조만간 우린 과거의 어떤 랜드마크로 돌아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수백 가지의 시간 표준을 사용했어요. 철도 시간표와 버스가 각각을 결정했죠. 노선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영국 그리니치에서 설정한 시간을 고수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안내하는 커다란 기계식 시계가 있었어요. 그리니치 표준시 또는 GMT 말이에요. 상인, 공장 감독, 은행가들은 GMT에 따라 시계를 조정했어요. 영국의 모든 열차 시간이 맞춰지면 GMT 신호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의 하버드까지 전송됐어요. 그 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25개 이상의 국가가 그리니치를 국제시간 표준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고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작동했지만 문제가 시작됐어요. 10년 후 과학자들은 세상에 새로운 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니치 시계는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0세기의 사람들은 지구가 수년에 걸쳐 자전 속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 그래요? 달, 태양, 다른 행성의 중력 영향과 지구 중심부의 지질학적 변동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져요. 과학자들은 1900년에는 지구가 21세기 말보다 4밀리초 느리게 자전했다고 계산했어요. 네, 이런 종류의 정보들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정확한 다른 시계, 즉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원자시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이러한 시계조차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정확도예요. 지구는 끊임없이 같은 방식으로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자시계에 초를 더하거나 빼기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반 시계는 지구의 자전을 기반으로 해요. 그런 시계의 시간이 아침을 가리키면 밖에서도 아침입니다. 시계의 늦은 시간이 표시되면 밖은 어두워져요. 같이 나가실 분?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지 않으며 원자시계는 완벽하게 안정적이에요. 만약 세상이 항상 이 시계를 기준으로 작동한다면 시간은 조만간 실제 낮과 밤에서 벗어날 거예요. 어느 순간 해는 오후 6시에 뜨기 시작하고 일몰은 오전 7시에 시작될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임키퍼는 원자시계의 시간을 약간 변경해요. 이 모든 것은 시계의 아침 시간과 거리가 일치하도록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것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해요. 글쎄요, 저를 원자처럼 만들어서 분열할 시간이에요. 자, 속보입니다. 모든 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볼드모트가 이걸 들으면 확실히 기뻐하지 않을 거고 다른 슬리데린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죠. 호그와트에는 기숙사가 4개가 아닌 3개가 생겼을 거고 뱀의 언어인 파셀 통구는 쓸모없게 됐을 거예요. 좋아요, 포터헤드 여러분, 머글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밝은 면부터 보죠. 뱀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뱀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일부 뱀은 독을 가지고 있고 그건 뱀의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죠.
뱀은 보통 사람을 만나면 후퇴하는 걸 선호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두면 사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뱀이 없으면 다른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태계의 설계는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모든 종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 종이 쓰러지면 다른 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뱀도 이 질서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뱀은 주로 생쥐나 들쥐를 잡아먹습니다. 설치류 및 기타 작은 포유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중세 패스트의 확산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파충류를 몰아내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스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패스트는 2008년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되는 등 현대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뱀을 두는 것이 좋아요. 뱀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감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찾아 추적하며 매복하죠. 이동성이 뛰어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암벽을 타고 오르고 헤엄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셈이죠. 하늘을 나는 뱀은 실제로 고도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속도와 몸의 뒤틀림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따라 몸을 들어 올리죠. 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또 다른 공포증이 생길 거예요. 무소포비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쥐들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쥐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쥐가 돌아다니는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거예요. 쥐를 잡아먹는 뱀이 없으니까요. 한 쌍의 쥐가 1년 동안 100만 마리의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농작물 피해도 당연합니다. 설치류의 개체수 과잉은 식량 부족과 자원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헝거게임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곤충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뱀이 없으면 거리에서 파티를 열 거예요. 파충류는 또한 자연 환경과 먹이 사슬에서 먹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몽구스, 독수리, 매는 뱀을 정말 그리워할 거예요. 결국 대형 포유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일부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의학이 있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이 생명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뱀독은 특정 의약품 개발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당뇨병과 심장병 치료제는 뱀독에서 추출한 거예요. 이러한 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뱀과 약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또 다른 것이 있죠? 바로 보톡스입니다. 정말 뱀독일까요? 스킨케어에 사용되는 뱀독은 동물 자체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성분은 스네이크라고 불리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템플 바이퍼 독사의 독의 효과를 모방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성분이죠. 이제 뱀이 없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첫날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이러한 생물이 없다는 걸 즉시 알아차리지 못해요. 따라서 처음 며칠 동안 특히 도시 사람들은 뱀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동물원 직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뱀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동물원 관리자들은 CCTV 영상을 살펴보겠죠. 뱀이 허공으로 사라진 걸 보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진 후 당국은 아마도 특별부서를 열어 자국에 뱀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이 파충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종의 글로벌 동맹이 설립될 겁니다. 당국과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생태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과 거리에서 더 많은 쥐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런던 지하철의 터널 네트워크에는 약 50만 마리의 쥐가 살고 있어요. 그 수는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설치류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눈에 더 잘 띄게 될 거예요. 부엌 찬장을 열면 땅콩버터 병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쥐와 눈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쥐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할 테니 새로운 직업 기회가 생길 거예요.
당국은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해야 할 테니까요. 물론 뱀이 없어지면 영향을 받는 곳은 도시뿐만이 아닐 거예요. 시골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겪을 겁니다. 뱀이 없으면 해충의 수가 증가하겠죠. 이 동물들은 농작물과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기 시작할 거고 농부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게 될 거예요. 연구원과 과학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짜 뱀처럼 영양가 높은 인공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 뱀을 사냥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인공뱀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상상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뱀이 없는 세상의 첫날로부터 5년 후로 가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특별한 날을 맞이하겠죠. 뱀 없는 세상 5주년 기념일입니다. 변화는 분명하겠지만 그때쯤이면 사람들은 아마 달라진 세상을 사는데 익숙해졌을 거예요. 일부 식당은 이미 메뉴를 변경했을 거예요. 뱀 수프는 이제 안녕입니다. 그리고 뱀 전용 박물관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뱀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화석을 볼 수 있어요.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 들러 친구를 위해 뱀 모양의 펜을 사다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에선 뱀독의 대안을 찾고 있을 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지만 뱀은 일부 연구와 의약품에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뱀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200년 앞을 내다본다면 사람들이 뱀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한때 지구에 뱀이라는 동물이 살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겠죠. 역사책이나 비디오를 통해 뱀이라는 동물을 접하게 될 거예요. 색칠 공부책에는 고양이나 개가 등장하지만 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두사나 샤마란 같은 신화 속 생물은 훨씬 더 신비롭고 흥미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교활한 사람을 뱀에 빗대지 않을 거고 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빙하기, 운석 및 기타 많은 도전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아마도 뭔가를 알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요. 뱀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슝, 우주선이 거의 다 왔어요. 최신 기술 덕분에 이제 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 어느 행성으로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안전하게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신청했고 지금 가이드, 우주비행사,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첫 번째 정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이에요.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의 3분의 1 정도에 있죠. 경치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우주선이 이 암석 행성의 단단한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끝없는 우주를 보게 돼요. 별, 지나가는 해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배나 큰 태양이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구름은 없어요. 위성도 없죠.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우주보호가 줄어든 중력 때문에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에서 트램펄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 동안에 여기 온 건 안전하지 않아요. 수성에서 낮은 지구 시간으로 59일 동안 지속돼요. 비록 우주복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온도는 아주 극단적일 수 있어요.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열을 유지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 동안 기온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수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 아닌 거예요. 금성이 두 번째로 가까이 있지만 열을 유지해주는 대기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우주복을 입으면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는 건 정말 힘들 테니 서두릅시다. 수성은 지구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중력이 더 약한데요. 그 뜻은 수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덜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하죠. 지구에서 45kg이 나가는 사람이 수성에서는 17kg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지죠. 서둘러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주복 안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여러분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칼로리스 분지. 굉장하네요. 수성에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소행성이 수성의 표면에 충돌하는 걸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그러니 달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적어도
1550km 길이의 물체에 의해 거의 4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충돌구인 칼로리스 분지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용암 분출구 위로 3km 솟아있는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균열과 높고 뾰족한 상등성이의 바위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활동적이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다른 면에는 여기에는 유일한 형태의 물인 작은 얼음 퇴적물이 있지만 그걸 볼 시간은 없어요. 수성은 앞으로의 여행에서 단지 임시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주선에서 편안해지자 바로 가이드가 다가와요. 금성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부네요. 보통 시속 360km가 조금 넘는데 이게 행성의 노랗고 밝은 흰 구름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금성의 표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어요. 금성의 90%가 굳어진 현무암질의 용암이라서 금성은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지도 몰라요. 또한 대기의 밀도가 높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 친구로부터 특별 우주통신 시스템으로 화상통화를 받게 돼요. 친구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휴가를 내고 목성에 갔죠. 목성은 거대 가스 행성이기에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압력도 아주 강해요. 가스를 액체로 압착해서 목성의 대기는 다채로운 구름을 통과하는 어떤 금속 우주선도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겨버릴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대부분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이 행성은 폭풍의 소용돌이와 같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오로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해요. 친구는 심지어 대적점도 봤다고 해요.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원형의 거대한 폭풍이에요. 굉장했어. 대적점은 지구보다 4배 더 크더라.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목성의 6번째 위성인 유로파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끄럽고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은 표면 때문에 어리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생명체에 적합한 모든 재료를 가진 큰 해양 세계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두꺼운 빙붕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제공해줘요. 유로파는 목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특별한 보호용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가 있어요.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지구보다 화산 활동이 많은데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400개 이상의 화산 중에 150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목성의 중력이 화산 활동을 밀어내요. 이오를 고무공처럼 쥐어짜서 그게 화산이란 결과를 가져오죠. 친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 멀리서 지구가 보여요.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니 약간 향수에 잠기지만 잠시 후 다음 목적지를 보니 신이 납니다. 드디어 붉은 행성이에요. 우주선이 녹슨 표면에 착륙하는 멀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게 메마른 거대한 사막일 뿐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저 거대한 외계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리고 요즘은 폭풍이 올 거라고 하네요. 수십억 년 전 화성의 표면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어요. 호수, 강, 어쩌면 그 주변이나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은 우리 지구와 비슷한 계절이 존재해요. 한반구가 태양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봄과 여름이 돼요. 기울어져 멀어진 곳에는 가을과 겨울이 오죠. 화성의 대기는 우리 것보다 훨씬 얇아서 행성은 표면 근처에 열을 그렇게 많이 가둬둘 수 없어요. 화성의 기압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기압보다 약 50배 낮아요. 여러분은 우주 호텔에 도착해요. 화성은 현재 이런 호텔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에선 우주선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호텔 직원들 훌륭하네요. 화성이 태양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라 관광객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음식도 정말 맛있고 여러분은 이걸 빨리 먹고 잠을 자고 싶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스키 탈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요. 화성의 낮 시간은 지구에서의 낮 시간과 대략적으로 같아요. 밤새 눈이 내렸는데 건조한 저기압의 대기로 인해 눈이 오래 있는 일은 절대 없으니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화성에는 멋진 산과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저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의 빙과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저 화산들 좀 보세요. 다음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로의 당일 여행을 위해 행성을 가로질러 데려다줄 특별히 고안된 작은 항공기가 와서 여러분을 태워요. 지표면에서 97km 높이로 우리 에베레스트보다 3배 높아요. 여러분은
화산의 바깥 가장자리에 착륙해요.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셋째 날에는 지금까지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상징적인 협곡인 마리네리스 계곡을 방문해요. 이곳의 협곡망은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고 4배 더 깊은 걸로 굉장하죠. 제일 넓은 지름은 320km예요. 여러분은 다음 5일 동안은 남반구에서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멸종된 화산으로 일일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 호텔이 그곳에 있어요. 모든 게 절의 녹에서 나온 붉은색, 주황색, 갈색의 다양한 먼지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하늘엔 항상 먼지가 많아요. 심지어 한 번은 폭풍으로 만나기도 해서 하루 종일 아무도 호텔을 떠날 수 없었죠.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먼 태양을 봅니다. 특별한 옷 없이 걸어다니고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행성이 그리워져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릴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긴 다른 곳보다 방문하기 더 위험하고 복잡해요. 100주짜리 케플러 16b는 2개의 항성을 돌고 실제로 2개의 일몰이 있는 행성인데 그래서 그림자도 2개예요. 여러분은 1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사는 넓은 자연 보호구역에서 일해요. 밤에 모든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 지프를 타고 지역을 통과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녀요. 한 무리의 말들이 숲에서 뛰쳐나와요. 말들도 불안해 보이네요. 많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보호구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 같아요. 밤하늘에 섬광이 비쳐요. 운석이고 여러분을 향해 따라오고 있어요. 차에 타서 페달을 밟고 가능한 멀리 운전해 가요. 운석이 바로 앞에 떨어져 여러분의 차를 옆으로 내던져요. 여러분은 기절해요. 떨어진 운석은 이상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은 전복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중 수천 마리들이 조용히 운석으로 접근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감싸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우주 운석이 작아져요. 아침이 되자 운석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동물들의 힘을 흡수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차 근처의 풀밭에서 깨어나요. 보호구역 직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속 분화구를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요. 운석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중 한 명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화가 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고 피부가 털로 덮여요. 재빨리 그 남자들을 밀치고 포효해요. 손톱이 발톱으로 변했어요. 몸의 힘을 받았군요.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숲으로 도망쳐요. 더 빨라지고 싶었는데 척추 모양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젠 네 발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의 힘을 가졌네요. 굉장해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동물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숲에 숨었어요. 요원들은 훨씬 뒤에 있어요.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을 향해 밝은 스포트라이트 빔을 쏴요. 오, 안 돼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요원들이 메가폰을 사용해 멈추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죠. 실험실, 실험, 우리 안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숲에서 뛰쳐나와요. 여러분을 향해 마취총을 쏴요. 재빨리 큰 호수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요. 팔과 다리에 물갈퀴가 생겨요. 발이 지느러미 같아요. 다리가 하나의 큰 꼬리로 합쳐져서 여러분은 이제 바다 코끼리가 됐어요. 빠르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 반대편에 있는 무트로 올라가요.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앞에 숲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 빽빽하네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원숭이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손이 더 길어지고 손가락이 더 강해져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호구역을 살펴봅니다. 먹고 마시려면 남쪽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당도해야 해요. 몇 시간 후에 보호구역 경계에 도달해요. 이제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캥거루처럼 뛰어보지만 충분히 높이 뛰지 못했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여러분은 도마뱀의 힘을 얻어요.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비늘이 생겨나요. 재빨리 콘크리트 벽을 올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란 풀밭으로 왔어요. 요원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뱀을 생각해봤어요. 팔과 다리가 몸에 융합돼요.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도로로 왔어요. 멀리서 차를 보고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해요. 안 돼요. 요원들의 차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옷 뒷면이 찢어져요. 커다란 날개가 어깨뼈에서 자라요. 공중으로 떠올라요. 여긴 꽤 춥지만 몸에 있는 깃털이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날 수 있어요. 굉장해요. 아야, 누가 뒤에서 꼬집은 것 같아요. 마취총이에요. 여러분을 잡았어요. 잠이 오고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 나무집 근처에 경착륙을 해요.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아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의 힘을 얻고 기절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뒤지지만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요. 수면제가 든 마취총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몇 분 후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집의 벽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힘을 얻었어요. 벽과 합쳐져서 보이지 않은 거죠. 몇 시간을 더 잤어요. 새벽이 밝아와요. 녹슨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노인과 개가 내려요. 개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해요. 노인은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노인이 여러분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줘요. 여러분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갑니다.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박쥐를 생각해요. 다리가 날개와 물갈퀴로 자라요. 송곳니가 생겨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날아요. 시력은 나빠졌지만 청력은 환상적이에요. 반향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고주파로 초음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그 노인이에요. 요원들이 노인을 공격했어요. 돌아서 곧장 집으로 날아가요. 한 요원이 여러분을 봐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네요. 여러분은 착륙해서 코뿔소를 생각해요. 이제 몸이 거대해지고 코가 길어져요. 가속해서 여러 요원들을 쓰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차를 뒤집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을 끌어내요. 이제 여러분은 말이 됐고 노인이 등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멀리 가요. 산에 도착해요. 노인은 피곤해 보이지만 모험에 고마워해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추적자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동안 노인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한 동물을 생각해요. 다리와 팔이 발굽으로 변해요. 사냥처럼 절벽을 뛰어올라요. 여기선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헬리콥터가 다시 나타나요. 요원이 여러분을 마취총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등에 비늘이 자라고 있어요. 호저의 힘을 얻었어요. 요원에게 바늘을 몇 개 쏴요. 그게 몇 분간 그를 따돌렸어요. 이 순간 퓨마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뛰어들어요. 발톱으로 여러분을 긁어요. 여러분은 사자를 생각해서 그 힘을 얻어요. 뒷발로 서서 크게 으르렁거려요.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쳐요.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인 송골매의 힘을 얻어요. 빠른 속도로 다이빙해서 숲에 착륙해요. 이제 노인을 찾아야 해요. 왜 모든 행성이 완벽하게 둥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만약 이 천체들이 규칙을 깨고 모양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 행성, 삼각형 위성, 심지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하계 모양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행성은 처음에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주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소용돌이 치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자구름이라고 불리는 이 구름은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등과 같은 다양한 원소와 화합물로 구성돼 있어요. 분자구름은 새로운 행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로 가득 찬 우주의 부엌과도 같습니다. 행성 형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어커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력 불안정을 유발하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 초신성이 근처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거요. 구름 속의 가스와 먼지를 밀어서 서로 모이게 하고 중력 때문에 이 입자들은 중심점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으로 공을 쥘 때처럼 입자들이 서로 더 단단히 뭉쳐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세게 눌려서 구름이 원반 모양으로 납작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밀가루와 물을 섞어 피자 도우를 만들 때와 비슷해요. 이 원반을 원시 행성 원반이라고 합니다. 구름의 입자들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로테이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회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작은 먼지 입자와 가스 분자들이 원반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면 벨크로처럼 서로 달라붙기도 하죠. 이 작은 먼지 덩어리와 가스 덩어리를 미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이 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져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시 행성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중력이 강해졌어요. 그중 일부는 너무 거대해져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행성인 우주 이웃의 대장이 됐죠. 각 행성은 가스, 암석, 때로는 물로 이루어진 고유한 성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성들이 왜 구처럼 생겼을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원시 행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풍선을 손으로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풍선 안의 공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압력이 발생합니다. 행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중력은 행성의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중심을 향해 당깁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물질을 질량 중심으로 끌어당겨 구와 같은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은 중력의 힘에 저항하면서 압력을 받아 밀려납니다. 결국 두 물질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지점을 찾게 되죠. 이를 정수화 평형이라고 하는데 행성 내부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뜻의 멋진 용어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행성을 구형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자전입니다. 플레이도우 같은 공을 생각해보세요. 이 공을 빠르게 돌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재료가 바깥쪽으로 밀리기 시작해 적도에서는 플레이도우가 부풀어 오르고 극지방에서는 납작해집니다. 행성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행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중력과 회전의 결합으로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적도 부근에서 행성이 부풀어 오릅니다. 행성들은 은근히 다시 원반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중력은 울퉁불퉁한 행성을 원하지 않아요. 행성이 둥글고 예쁘기를 원하죠. 그래서 중력은 물질을 계속 잡아당기며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중력이 승리하고 행성은 구형 모양으로 정착하게 돼요. 행성 플레이리스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거인 목성은 자기 위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빠르게 회전해 극이 눈에 띄게 찌그러지고 가운데가 통통해집니다. 마치 귀여운 배를 가진 팽이처럼요. 고리가 달린 경이로운 토성도 의무적인 파티에 합류해요. 아름다운 고리로 빙글빙글 돌고 있고 편평 도는 목성보다 더 뚜렷합니다. 이 예는 자전이 어떻게 행성에 독특한 모양을 부여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행성들은 완벽하게 둥글던 것에서 가운데가 유쾌하게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마치 우주 도자기처럼 회전하는 움직임이 재미있고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행성들이 왜 둥근지 아시겠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행성들이 정육면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삼각형? 글쎄, 어디 살펴볼까요? 정육면체 또는 삼각형 모양의 행성은 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질량이 퍼져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력도 모두 흔들릴 거예요. 구형 행성에서는 질량이 중심 주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정육면체나 삼각형 모양의 행성을 도입하면 상황이 흥미로워져요. 그 면 중 하나의 중심에 서 있다면 가장 강한 중력을 느낄 거예요. 그 이유는 면이 무게중심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를 향해 걷기 시작하면 중력이 여러분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각도의 중력과 맞서 싸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장자리를 걷는 건 마치 산을 오르거나 매우 가파른 경사면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중력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면의 중앙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제 가장자리와 모서리를 따라 펼쳐진 지형을 상상해보세요.
척박하고 바위가 많고 건조한 풍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물이 각 면의 중앙에 모이고 가장자리는 높고 건조할 거예요. 공기의 질은 어떨까요?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희박해서 생명을 지탱할 수 없죠. 캠프를 차리기에 가장 아늑한 장소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따뜻한 옷과 점심, 하이킹 부츠를 잊지 마세요. 기후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정육면체 또는 삼각형 모양의 지구에서 만나게 될 기후의 유형은 지구의 자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가 모서리에 자전한다면 각 면은 온화한 기후를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면을 축으로 자전하면 기후가 매우 강렬해집니다. 현재 기후의 롤러코스터 버전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면들은 얼음이 얼고 쌀쌀한 극지방의 원더랜드가 될 거예요. 정육면체의 위와 아랫면, 삼각형의 아랫면이요. 반면에 다른 면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육면체 안에서는 적도 기후로 인해 땀을 흘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햇빛이 표면을 따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면을 직접 비추기 때문이죠. 그 열기란. 그리고 삼각형 행성에서는 햇빛이 면에 비스듬히 닿을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은 행성 전체에 흥미로운 온도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삼각형의 밑변에서 끝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햇빛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밑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형 지구의 적도 기후처럼 가장 더운 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햇빛의 직사각이 줄어들어 온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햇빛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는 여전히 매우 춥고 어두워요. 따라서 삼각형은 온도 변화와 기후대 측면에서 정말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대기라고 부르는 아늑한 공기 담요를 아시나요? 각진 지구에서는 상황이 약간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중력은 각 면의 중심에서 더 강하게 당겨질 겁니다. 결과는요? 대기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겠죠? 중력이 가장 강한 각 면의 중앙에 대기가 모여 두꺼워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공기 분자로 가득 찬 번화한 도시 같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대기는 희소해지고 매우 얇아질 겁니다. 따라서 가장자리를 따라 숨쉬는 것은 여러분, 편히 잘 쉬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줄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방문해서 각각에서 달리기를 시도해 볼 거예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곳과 겨우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평균 시속 3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최고 속도는 더 빠른데 최대 시속 43km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13km의 속도로 뛰어요. 하지만 어쩌면 유명한 자메이카 단거리 주자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보죠. 다른 행성에서 달릴 때 어떤 게 여러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는 중력이에요. 방문하는 행성에서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더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뛰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에서는 부피가 큰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것 없이는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들의 극한의 기후 조건도 잊지 마세요. 엄청 춥거나 펄펄 끓는 듯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리고 진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니 안전벨트 매세요. 여행 일정의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 이 세계를 살짝 봤을 때 이 행성이 달과 섬뜩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그게 단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성의 모든 표면에 우주 암석이 남긴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행성에서 뛰는 여러분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몰라요. 이거랑 부피 큰 우주복이요. 이런. 하지만 이 보호장치 없이는 수성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의 온도는 극단적이거든요. 낮에는 섭씨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예요. 하지만 이 불친절한 행성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구에서 70kg이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수성에서는 몸무게가 약 26kg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건 부피가 큰 우주복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심지어 속도가 21km에 이를지도 몰라요. 여행 일정의 다음 행성은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이에요. 가까이 가는 동안 책에서 봤을 법한 푸르스름한 행성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착륙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우주선이 하강하는 동안 여러분은 두꺼운 황산 구름이 지나가는 걸 봐요. 두 행성의 크기와 밀도가 비슷해서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지구에서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한 62kg이라는 게 놀랍지가 않죠. 몸무게가 약간 적게 나간다 해도 우주복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성의 거의 같은 조건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시속 약 14km로요. 화성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춥다는 거예요.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 정도예요. 멀리서 봤을 때도 행성은 불그스름해 보여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땅이 녹슨 색깔의 먼지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공기에도 똑같은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어딜 봐도 황금색, 갈색, 황갈색, 그리고 심지어 녹색을 띤 색조들이 보여요. 이것은 흙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따라 달라요. 먼지층의 크기는 구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약 2m 정도의 두께예요. 이러면 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화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지구보다 훨씬 적게 나갈 거예요. 겨우 26kg이죠. 이것으로 여러분은 시속 19km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챔피언 아닙니까? 지평선 위에 저게 뭐죠? 토네이도 같아 보이는데요? 먼지 폭풍인가요? 그렇다면 도망칠 시간이에요. 먼지 폭풍은 때때로 행성 전체를 뒤덮고 제일 큰 폭풍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목성은 토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입니다. 그렇다는 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 목성도 너무 커서 1300개의 지구를 삼킬 수 있어요. 단단한 표면이 없단 뜻이에요. 목성에서 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달리기 운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야겠네요.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강하는 동안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에 감탄해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게 만들어줘요. 목성에서는 몸무게가 177kg이 나갈 거예요. 서툰 우주복을 입고 그냥 그곳을 걸어 다니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행성의 표면을 밟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만약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고의 결과는 아마 시속 1.6이나 3km일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성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속도가 시속 322에서 644km에 달해요. 저 고리들 보이시나요? 저건 토성입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는 또 다른 가스상 거대 행성이죠. 이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밀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변해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에서 나와 토성의 표면을 밟기로 한다면 그냥 행성 안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보면 마치 토성의 표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황갈색 구체가 여러 겹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깥층은 암모니아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밑에는 황화수소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층은 물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록 토성이 가스상 거대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무게는 75kg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행성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성의 조건과 여러분의 부피가 엄청 큰 우주복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천천히 달리게 될 거예요. 시속 6km로요. 떠나기 전에 토성의 가장 유명한 특징인 멋진 회색, 베이지색, 황갈색의 고리에 감탄해요. 이 작은 고리 그룹들은 바위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토성의 쉬운 세계의 위성들 중 몇 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건 타이탄이에요. 우리의 달과 심지어 수성보다 더 큰 얼음으로 덮인 세계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다음 행성은 청록색의 얼음과 가스 덩어리예요. 거대한 얼음 천왕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행성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이 아름다운 색이 나는 거예요. 천왕성은 단단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만약 우주선이 제 시간에 멈추지 못한다면 대기 상층부를 통과해서 행성의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 중심부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달리기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지 상상을 해봅시다. 천왕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약 62kg일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실제로 괜찮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시속 13km로. 잠에서 깨니 피자 박스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른팔을 뻗어서 지난밤에 먹다가 엎질은 라면 위로 피자 박스를 밀어내요. 다리 위에 지난주에 먹은 초콜릿 케이크가 묻어서 매트리스에 얼룩을 남깁니다. 퀸 사이즈 침대에는 종이, 옷, 책, 음식이 아직 안에 남아있는 용기, 온갖 쓸모없는 쓰레기가 있어요.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지만 출근해야 돼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닥에 쓰레기를 밀어냅니다. 방바닥에는 플라스틱 병, 패스트푸드 쓰레기, 옷, 더러운 접시, 동물 털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방바닥 전체를 덮고 있어서 마치 용암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러운 창문 밖을 응시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이건 1년 전 생각했던 본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햇살이 비치고 있고 여러분은 얼마 전 새 집을 샀어요. 도시 외곽 작고 친근한 동네에 있는 나무 울타리와 꽃으로 둘러싸인 멋진 집이에요. 집 앞에 차를 대자마자 이웃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다가와요. 동네에 온 걸 환영하는 의미로 음식과 맛있는 디저트를 가져다 줍니다. 반갑게 받아들고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 주 내내 짐을 풀고 가구를 정리합니다. 또한 새 직장도 얻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살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보수는 많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음식을 주문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직장에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침대 시트를 한 번도 갈지 않았고 바닥은 청소한 적이 없어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창문을 열어 집을 환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의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구분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이제 깨끗한 옷이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지만 옷에 음식 얼룩이 묻어 있어요. 욕실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수돗물이 새서 바닥으로 넘쳐 온통 축축해졌어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서 다양한 박테리아와 기생충에게 집을 제공해요. 매달 병가를 내는 게 당연해요. 과한 업무 때문에 집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직장에서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새 옷을 사거나 있는 옷을 세탁해 입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옷을 더 살수록 집 곳곳에는 더러운 옷더미가 더욱더 쌓여만 갑니다. 더 이상 잘 곳이 없어요. 침대는 쓰레기산이고 소파는 이사 온 이후로 열지 않은 상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침낭을 주문하고 더러운 부엌에서 잠잡니다. 바퀴벌레가 부엌 바닥, 카운터,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쥐들이 대부분의 나무 가구를 갉아먹었고 집안의 모든 지역으로 통하는 지하 터널 망을 만들었어요. 쥐가 기 옆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쥐의 발톱이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려고 하지만 싱크대에 접시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떨어지는 수돗물이 접시와 유리컵을 타고 흘러 이마로 튑니다. 침낭을 집어들고 지하실로 향해요. 지하실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구석구석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고 심지어 고인물의 작은 웅덩이는 모기, 박테리아, 다른 해충들에게 집을 제공해요. 쥐들은 이 웅덩이에서 수영장 파티를 하고 여러분의 음식을 먹고 터널을 만든 후 이 수영장에서 목욕을 합니다. 구석구석 수천 마리의 쥐들이 있지만 왠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어두운 구석에서 새끼 쥐들의 둥지가 보여요. 나무 기둥은 무너지고 흰개미와 곰팡이로 부식되고 있어요.
다음날 온몸에 쥐 발자국이 가득한 채 일어나서 출근을 하지만 집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쫓겨납니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파이프가 막혀서 더러운 물 몇 방울만 몸에 떨어져요. 마당으로 나갑니다.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흙으로 가득 찬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수영장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침낭을 땅바닥에 깔고 정원 호수를 찾아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쥐가 호수를 갉아먹어서 제대로 물이 뿌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물로 몸을 씻고 쓰레기의 산에서 수건을 찾을 수 없어서 쓰레기 봉투로 몸을 닦습니다. TV를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요. 놀랍게도 여전히 TV가 작동해요. 소파에 쓰레기를 밀어내고 앉아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임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피자 상자 더미를 쌓고 그 위에 다리를 얹어요. 다리의 압력과 무게 때문에 남은 피자를 먹고 있던 벌레들이 서둘러 도망갑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요. 배달원은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미 차를 타고 떠나고 있어요. 지금쯤 모두들 여러분을 알아요. 온라인으로 결제하길 잘했어요. TV로 돌아가 다시 영화를 보는데 온갖 벌레들이 TV 위를 기어다녀요. 몇 시간이 지나고 출근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만 소파에 놓여있는 날카로운 물건에 머리를 긁혀요. 몇 달이 지나고 이웃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끊고 심지어 대놓고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을 피해요. 대부분 여러분의 집에 대고 험담하고 평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나온 해충들이 이웃으로 퍼지고 있어요. 해충 방제차가 매일 새로운 집을 방문하며 동네를 드나들고 있어요. 파리와 구더기는 집을 장악해서 얼굴을 맴도는 파리 때문에 집안을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웃을 차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집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분의 집은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고 벽은 온통 흠집투성이에요. 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갉아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새 친구가 되어주고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남은 음식을 먹어치워요. 지하실은 완전히 침수되어 큰 도로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집 없는 고양이, 개, 너구리, 주머니쥐, 그리고 심지어 박쥐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깨진 전구 때문에 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하고 매트리스에는 구멍이 있어요. 피자 박스에 뒤덮인 상태에서 거울을 봅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이건 여러분이 상상했던 삶이 아니에요. 창밖으로 이웃들이 집을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여러분을 반겼던 사람을 포함해서 몇몇은 이미 떠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마침내 처음으로 여러분의 집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거기 걸었어요. 집을 수리하고 모든 것을 청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을 거르고 방 청소부터 시작해요. 쓰레기 봉투를 상자로 준비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3개의 새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 지난 1년 동안 모은 모든 먼지와 잔해를 수거해요. 몇 시간 후에 집 밖에 2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가 쌓였어요. 얼룩은 문질러 닦아야 하고 망가진 가구는 버려야 해요. 2달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그럭저럭 치웠어요. 바닥과 벽을 문질러 닦고 부서진 가구들을 대체할 새 가구를 주문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남은 해충을 제거하고 지하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전화 몇 통을 한 후에 물을 고치고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깨끗한 공간으로 바꾸는데 총 4개월이 걸렸어요. 정원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여러분도 활짝 웃으며 깨끗한 옷을 입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은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네, 이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의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 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선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아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섭씨 21도의 물에 오래 있는 건 분명 건강에 좋지 않겠죠. 10도의 수온은 악몽이에요. 같은 온도의 공기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은 섭씨 영하 2도의 수면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타이타닉호가 맞닥뜨린 빙산도 이보다 높은 온도였어요. 물은 소금 함량이 높아서 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도가 더 높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가 따뜻한 물에 가라앉았다면요? 예를 들어 섭씨 50도 정도? 이론적으로 만약 북대서양의 물이 재난이 일어났던 날에 남쪽의 바다로부터 따뜻한 잡류를 만났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열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 영역은 아주 방대하고 밤의 온도는 너무 낮아요. 따뜻한 잡류만으로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특정 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가라앉았다면 아마도 믿을 수 없는 자연현상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탑승하세요, 여러분. 평행 우주로의 우리의 항해가 시작돼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달이 없던 밤으로 가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요. 차가운 물이 아래층 갑판으로 넘쳐 들어와요. 선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 카르파티아호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로부터 95km 떨어져 있어요. 최고 속도로 오면 카르파티아호가 4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따뜻한 열대 수역에서도 어쨌든 몸의 열을 잃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죠. 타이타닉호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요. 몇몇 승객들은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남은 보트가 없어서 여러분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뛰어내려요. 마치 거대한 빙산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폐에 공기가 없어서 소리도 못 질러요. 하지만 이 순간 깊은 곳에서 오는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열은 무릎에서 허리 위로 그리고 목까지 올라와요. 마침내 근육 통제력을 되찾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승객들도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물이 약간 뜨거워져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곧 공포가 기쁨을 대신해요. 바다가 부글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높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해저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숙한 곳에서 무겁고 낮은 소리가 들려요.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아니라 더 큰 거예요.
근처에 거대한 빙산이 보여요. 그게 녹고 있고 거대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100만 개의 거품이 표면에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다리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아래에서 수천 개의 이상한 가벼운 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거대한 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구명보트로 써요. 여러분도 그 판 중 하나에 올라가 배를 봐요. 물이 다 부글부글 끓으며 배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은 작은 돌 하나를 들고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부석이에요. 배 바로 밑에 수중 화산이 깨어났어요. 수천 톤의 화산암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폭발할 때 마그마가 전체 공간을 흔들고 물을 가열하고 해저면을 파괴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아요. 수억 리터의 물의 엄청난 압력이 화산의 힘을 억제해요. 지구 지각의 녹은 암석들이 해저에 눌려지고 부석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구의 상부는 단단한 구조판 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판들은 서로 충돌하고 분열해요. 그리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갈 때 마그마가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화산들이 이 불안정한 단층대예요. 만약 폭발하는 동안 타이타닉이 이 지역들 중 한 곳을 항해했다면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었을 거예요. 평행 우주로 다시 돌아가요. 타이타닉호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에서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아요. 화산이 꺼졌어요. 몇 초 안에 바다가 다시 얼음으로 변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부석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걸로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기 충분해요. 하지만 수중 화산과 빙산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처음부터 물이 따뜻했던 상황이요. 배의 모터칸에 있는 엔진 중 하나가 고장이 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터졌고 지금은 선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아래층 가판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해요. 밤이 따뜻해서 당황스러운 게 덜하고 아무도 얼지 않았어요. 모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어요.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뛰어내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많은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떨어져요. 그들은 어두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요. 공포감과 완전한 혼란이 이곳을 장악해요. 어둠 속에서 배가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게 조용해져요. 몇 분이 지나고 여러분은 당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물은 따뜻해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누군가는 나무배의 잔해에 떠 있어요. 몇 시간 후 물은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아요. 바다가 몸의 열을 앗아가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승객들은 서로 가까이 밀착된 원을 그리며 수영해요. 네, 이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은 더 가까이 와 얼어붙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요. 승객들은 교대로 물속에서 20분, 그리고 보트에서 20분을 보내요. 옷을 안 벗는 게 필수예요. 젖은 옷도 몸을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두가 구조된 것처럼 보였을 때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보트를 탄 한 소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검은 물속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요. 승객들은 뭐가 있는지 보려다 삼각형의 지느러미를 발견해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아요. 가라앉는 배의 소음이 상어 무리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 배고픔을 충족시키기를 바라며 생존자들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천천히 헤엄치고 있어요. 공격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어들 중 일부인 황소상어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어야 해요. 민첩하고 빠르고 예측이 안 돼요. 황소상어는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지 않지만 이 평행 우주의 물은 그들에게 완벽해요. 상어들은 강하고 튼튼해요. 먹잇감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느릿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황소처럼 짧고 뭉툭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서 황소상어라고 불리고 황소처럼 이마로 표적이나 다른 상어들을 치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몇 마리가 배를 들이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다시 올라타는 걸 도와요. 상어들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혼란과 공황이 뒤따라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고기를 쫓기 위해 노로 물을 끼얹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어 중 한 마리가 이빨로 가득한 입을 벌리고 배에 매달려요. 이 순간 근처에 더 많은 지느러미가 보여요. 백상아리 무리가 파티에 도착했어요. 이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 중 하나예요. 크고 빠르고 강하고 여러 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각형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백상아리는 배 주위를 헤엄치며 황소상어를 쫓아내요. 배에서 떨어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큰 지느러미를 보게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워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상어가 훨씬 빠르고 분명히 여러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상어의 코에 발이 닿는 게 느껴져요. 다른 쪽발이 입으로 들어가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잠시 후 상어가 여러분을 놓아줘요. 백상아리는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 물면 그건 단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예요. 여러분이 물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흥미를 잃을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굶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먹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요. 이건 그렇지 않네요. 보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 역시 겁먹을 게 없어요. 백상아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보트를 살짝 밀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백상아리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헤엄쳐가요. 하지만 황소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상어가 여러분 쪽으로 헤엄쳐서 입을 벌리고 요란한 배의 경적 소리가 물을 관통해요. 구조하러 온 RMS 카르파티아호예요. 모든 상어들이 겁에 질려 헤엄쳐 가버려요. 모든 승객이 구조됐어요. 우리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근처에 있던 다른 배가 훨씬 더 일찍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무대가 준비됐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피아노의 광택이 나는 질감이 빛을 받아 밝게 빛나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연주하기 시작해요. 한 손에 각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음을 여러 개 칠 수 있고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피아노에 40개의 손가락이 더해져 각 피아노 화음에 옥타브와 추가 음표들이 있어요. 끝난 후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요. 손바닥 하나는 20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아주 커요. 이제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배에서 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밀어 해안까지 경주해요. 팔다리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20개씩 있어서 헤엄치며 수영하기가 쉬워요. 천연 방향타 같죠? 친구를 제치고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런 후에 손과 발로 노를 저으며 보트로 헤엄쳐 돌아와요. 수영을 마치고 하이킹을 갔다가 오르기에 좋은 암벽을 발견해요. 장비를 준비해서 각각의 큰 손바닥을 잘 맞는 바위에 올려놓아요. 손을 꽉 쥐고 일반적인 10개의 손가락에는 맞지 않는 많은 다른 암벽에 매달려요. 간신히 정상에 올라 시골의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어요. 다림질된 양복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요. 네,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기 건물인 듯 당당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CEO 사무실로 안내하길 기다려요. 모두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예리한 표정을 알아차려요. 면접 보러 오란 연락을 받았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발산하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요. 룸에 들어가서 기운찬 악수를 위해 손을 뻗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CEO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할 힘을 준 손을 풀어요. 승자의 폼새로 건물을 나오는데 곧 또 다른 인터뷰를 하자는 전화가 와요. 네, 할 수 있어요.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20개를 넣고 한번 다녀오세요. 길은 구불구불 길고 언덕도 많아요. 손가락을 쭉 펴고 손가락을 꺾어요. 양손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무게 분포를 계획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다른 가방들을 각 손에 10개씩 들어요. 무겁긴 하지만 다리와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렁크에서 꺼내서 평지를 가로질러 집까지 빠르게 가요. 성공이에요. 단 한 번만에 한 개만 제외한 모든 봉지를 옮길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기 전에 다른 봉지 안에 그 봉지를 넣었네요.
그래도 차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닫아야 해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가는 길에 네일샵이 보여 빨리 매니큐어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두 사람 분을 손질하는 것 같죠. 시간은 가고 있고 한 손만 됐어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다음 손으로 넘어가요. 잠시 후 끝내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요. 늦었지만 적어도 멋져 보이네요. 수십 명의 사람들과 모든 신제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 론칭에 참석하고 있어요. 많은 폰들이 10손가락과 양손잡이에게 적합한 폰보다 약간 커요. 폰들이 미니 태블릿으로 여겨질 만큼 커요. 샘플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번 클릭해봐요. 엄지손가락이 4개니까 키보드로 타이핑 치는 게 쉽고 매끄러워요. 화면은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이 받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요. 컴퓨터 쪽으로 가자 눈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쉽게 타이핑할 수 있는 넓은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이에요. 파일을 열고 아무렇게나 타이핑 해봐요.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놀라워요. 이 중 하나를 쓰려면 공식적으로 론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안 됐군요. 체육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다음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싱 링에 들어가서 복싱백으로 스파링을 연습해요.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그 위를 치는 주먹은 보통 10개의 손가락 주먹보다 더 강력하고 소리가 더 커요. 펀치를 날린 후에 매번 몸을 쭉 펴고 스파링을 계속해요.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운동으로 이동해요. 숲에서 활과 화살 조준을 연습하고 있어요. 2캔을 나란히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2캔을 나란히 세워요. 활을 들고 각 손에 있는 10손가락을 사용해서 뒤로 당겨요. 화살 2개를 가지런히 놓은 뒤 쏴요. 캔 2개를 모두 쉽게 맞췄어요. 이제 4개의 캔을 서로 옆에 세워서 판돈을 키워봅시다. 활을 옆으로 돌려서 화살을 충분히 쏠 수 있을 때까지 뒤로 당겨요. 화살이 날아가게 쏴요. 또 성공이에요.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깡통 4개를 때려 눕혔어요. 만약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적어도 서로 7개에서 8개의 표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활은 길어지겠지만 조준을 잘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한 후에 화살을 발사해 가운데에 다 맞춰요. 각각의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보고 걷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무거워질 거고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고 손가락을 지탱하기 위해 강력한 팔이 필요할 거예요. 폰과 노트북을 포함해 모든 게 커질 거예요. 기타는 플랫보드 근처에서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의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디자인될 거예요. 일반 기타 줄이 6개라면 이 괴물 기타는 쉽사리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줄을 가질 수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악기는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게 디자인될 수 있어요. 각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을 수 있는 트럼펫, 피아노, 하프, 색소폰처럼요. 3인조 밴드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릴 거고 오케스트라 하나는 5개의 오케스트라를 합친 것처럼 들릴 거예요. 집에서 친구와 비디오 게임을 하며 쉬고 있어요. 각 컨트롤은 커피 테이블만 해요. 50개의 손가락을 지탱할 수 있는 손은 장난이 아니라서 컨트롤러는 땅에 고정된 작은 스탠드에 지탱돼요. 버튼과 패드 컨트롤이 너무 많아서 보기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게임에서 각 선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 축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총 100개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뇌는 평균보다 더 크고 멀티태스킹 기술은 정점에 달해요. 결국 이겼어요. 그리고 재경기 후에 친구가 이겼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둘 다 동점이 됐어요. 하이파이브를 준비하면서 길 건너 이웃에게 전달되는 음파가 나오는 50개의 손가락이 있는 친구의 손바닥을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쳐요.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많다는 건 만질 수 있고 인체공학적인 것들이 평균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보석상에 가는 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각 손에 있는 50개의 손가락 중 하나에 맞는 반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장갑 하나당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갑을 생산하는 것도 수조 원이 드는 산업이에요. 단순히 무언가를 그릴 때 보통 크기의 펜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각각의 펜과 몽구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더 크고 또 일반 크기의 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컵은 적절하게 잡을 수 있게 더 길거나 더 뚱뚱하게 만들어져요. 손은 훨씬 더 커졌고 손가락은 손바닥 주위를 돌며 나 있어서 해바라기를 닮았어요. 더우면 보통 선풍기 대신 손으로 부채질해도 돼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다면 모래를 무슨 일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웜홀을 통과하고 있고 멈출 수 없어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빛이 보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몇 초 후 픽셀화된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거대한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숲에 있어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람이 불지만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손에 건틀렛을 끼고 있는 게 보여요. 왼쪽에 아바타를 보여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자 완전한 복장과 능력치를 갖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숄로 얼굴을 가린 사막에 떠돌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훑어보니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를 위한 많은 이상한 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가릴 수 있는 후드가 달린 로브를 선택합니다. 스킨을 바꾼 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마을로 보이는 곳에서 소음이 들려요.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바타를 통해 모든 사람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알림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365일 동안 이 가상세계에 머무르는 실험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이 실험을 마친 후 비밀 보물을 찾으면 50억 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최 측에 따르면 보물을 찾는데 1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처음 발견한 10명이 상금을 받을 거예요. 다양한 키오스크에 접근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걷다가 실험의 참가자가 근처에 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지도상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캐릭터에게 다가가고 상대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없는 몇 가지 기능을 보여줘요. 그 여자는 여러분을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여기 올 때 통과했던 것과 비슷한 웜홀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현실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눈을 감고 어떤 텅 빈 도시에서 깨어납니다. 비가 많이 와요. 메타버스의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알림이 표시돼요. 환경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고 이곳이 메타버스의 어두운 쪽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여자는 여러분이 보물을 찾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 경로에서 이탈시켰어요. 여기로 데려온 여자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실험 참가자 중 2명이 근처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숙이고 걷기 시작해요. 거대한 도마뱀처럼 보이는 실험 참가자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그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됩니다. 버튼을 반복적으로 두드리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미래형 도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너무 눈에 띄어서 환경에 어울리도록 현대적인 것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탐험하고 실제 세계에서 온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발견해요. 메타버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 광고 중 많은 것은 이 가상세계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줘요. 잔고를 확인하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하루에 일정한 금액만 허용합니다.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할당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나 물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광고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몇몇 실험 참가자들이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파티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신발을 NFT로 사는 거예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여러분을 물건의 실제 소유자로 결정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말이죠. 공용 도메인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돼요. 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할당 금액이 증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잠시 후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스킨 하나를 그의 신발과 바꾸자고 제안해요. 협상 후 그는 마침내 동의하고 여러분은 입장할 신발을 얻습니다. 자동적으로 파티에 입장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파티의 주제는 힙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스킨을 바꾸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찾으려고 해요. 운이 없어요. 여러분은 상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장식품을 발견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험에 참가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보안을 피한 후 장식품을 집어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장식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구의 내 모퉁이를 방문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아무 메타버스에나 무작위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인접한 메타버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메타버스의 다른 곳으로 가서 귀중한 NFT를 수집하는 단서를 찾고 그것을 무작위로 사용자와 거래하여 다른 장소를 열어요. 타는 듯한 사막에서부터 캔디랜드, 그 사이의 다른 모든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장식품에 대한 탐구를 완료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장소에 있어요. 구름 속의 하늘마을이에요. 모든 건 바람과 거대한 새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서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상금이 가까워졌어요. 현실의 문턱을 넘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머리를 긁적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갑자기 여러분을 위험한 메타버스 마을로 보낸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만큼 목표에 가까이 도달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여자가 이기게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쫓기 시작해요.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달리는 걸 봐요. 말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돼요. 그 여자는 거대한 독수리에 올라타고 날아갑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옛 장소들을 다시 방문해요. 실험이 끝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껏 모든 것을 잘못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임의의 장소로 순간이동을 해서 웜홀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실의 문턱에 서 있어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동안 텔레포트를 중간에 멈춥니다. 능력치를 열자 숨겨진 단추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취소한 여행이 많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클릭하자 현실과 가상 공간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림보버스예요. 이곳의 모든 것은 진짜 같아요. 심지어 물체의 냄새를 맡고 온도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풍경은 뒤집히고 여러분은 떠다니는 대리석 타일을 건너서 다이아몬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불이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마침내 끝에 도달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접근하자 가상 공간에 글리치가 발생해요. 다이아몬드를 집어서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보물을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비밀 메뉴가 열리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50억 원과 로그아웃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걸 누릅니다. 또 다른 웜홀이 여러분을 현실로 데려가요. VR 안경을 벗고 상금이 가득한 통장을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메타버스에 12시간밖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